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이에요. 현재 나의 불행은 과거에 내가 벌인 잘못의 대가라고 하죠. 저는 이 말에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적어도 죄를 지은 인간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건 간에 그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야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참 가난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도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고 변변한 옷도 없어서 늘 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 가야 했을 정도로요. 그런 저를 두고 철없는 반 친구들은 놀려대기 일쑤였죠. 야, 유정은 넌 옷도 없냐?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게? 유정은은 거지래요. 거지래요. 상대의 아픔을 생각할 정도로 속이 깊지 않았던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저는 늘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은 그나마 양반 축에 속했어요. 저희 반 담임에 비하면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할 위치에 있던 담임은 어린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촌지라는 게 만연했어요. 상대에게 잘 보이거나 특별한 혜택을 받기 위해 주는 뇌물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전엔 선생님들이 이 촌지를 많이 받으셨죠. 제 또래나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촌지 때문에 차별을 받아본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눈앞의 돈 욕심에 동심을 파괴하고 교사로서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한 자들이 벌인 짓이었죠. 특히 대입을 앞두고 대학 원서를 쓸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곤 했어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촌지를 강요하고 받아 챙기는 담임들이 꽤 많았거든요. 비단 고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초등학교에서도 만행했으니까요. 저 역시 그 피해자 중 하나였어요. 저희 학교에 새로 부임했던 담임은 아이들 얼굴과 이름을 익히기도 전에 학부모 개별 상담을 시작했어요. 명목상 학교와 가정의 융화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증진시킨다고 했지만 본 의도는 돈봉투였어요. 새학기에 들어 아이 담임을 만나러 온 학부모들은 하다못해 음료수 박스라도 손에 들고 왔어요. 담임은 알아서 먼저 돈봉투를 내미는 학부형한텐 세상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학부모한테는 마치 아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겁을 줘서 기어이 돈봉투를 받아내곤 했어요. 문제는 저처럼 쥐어짜도 돈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학생이었죠. 당시 만리동 옷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하던 저희 엄마는 공장의 사정을 말하고 잠시 짬을 내 학부모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담임은 마치 제가 천하에 둘도 없는 막대 먹은 아이인 것처럼 떠들었고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그럴 리 없다며 평소 집에서의 제 행동을 증거로 선생님이 잘못 보신 것 같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어린 게 힘든 엄마 위한다고 집 청소도 하고 설거지며 세탁기도 돌리는걸요. 이런 우리 딸이 학교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선생님께서 잘못 보신 건 아닌가요? 아니, 그럼 내가 학부모 앞에서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겁니까? 이젠 교사도 못 믿겠다 이거냐고요. 이러니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이런 애는 커봐야 미래가 뻔합니다. 복도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제 귀에도 담임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담임한테 사과하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담임 선생님이라도 아직 어린 아이의 미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건 잘못이라면서요. 몇 차례 담임의 고성이 들린 뒤에야 학부모 상담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지옥을 맛보게 된 거예요. 하루빨리 5학년이 되어 마녀 같은 담임을 안 보는 게 소원일 정도였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시곤 당신 때문에 제가 힘들어진 것 같다시며
담임을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왠지 그랬다가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지옥 같은 4학년을 보내고 드디어 저는 5학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4학년 때 담임이 또다시 저희 반 담임이 됐지 뭐예요. 희망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진 기분이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담임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고 제 앞날은 정해진 거였죠. 역시나 이번에도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담임은 학부모 상담을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그 사실을 알렸더니 엄마는 작정한 듯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 차례가 되어 방과 후 교실에서 엄마랑 담임이 단둘이 상담을 시작했어요. 저는 복도에서 엄마를 기다렸고요. 그런데 엄마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격양된 엄마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당신이 이러고도 선생이야? 나 당신 교육청에 신고할 거야. 돈 봉투 뜯어내려고 자기 반 학생한테 상처 주는 게 선생이냐고. 그런 소리는 다른 부모들처럼 성의를 보이고서나 하세요. 돈 없는 걸로 유세 떨지 말고. 그리고 내가 언제 내 입으로 돈 달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교육청에 신고를 하든 투서를 넣든 마음대로 하세요. 증거도 없이 교사를 모함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될 테니까. 뻔뻔한 담임의 태도에 엄마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교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더는 안 되겠다며 얼마 뒤 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 주셨어요. 주소지 근처 학교를 두고 타 지역 학교로 전학을 할 수가 없었던 탓에 결국 저희는 이사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었지 뭐예요. 새로 이사한 집 3층엔 주인 할아버지 혼자 살고 계셨는데 엄청 깐깐한 구두쇠에 동계산이 철저한 분이셨어요. 세입자 중 누구라도 월세가 하루라도 늦으면 아주 난리가 날 정도로요. 세입자가 자신의 딱한 처지를 말하며 월세를 조금만 깎아달라고 부탁해도 이거 내래 북에 자식 새끼까지 두고 내려와서리 이날 이때까지 고생해 장만한 집이야. 손톱이 빠지도록 죽어라 이래서 번 돈으로 장만한 이 집을 말이디. 피 한 방울 안 섞인 니놈 월세나 깎아주는 데 서야 되갔소. 여들의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 집어치우고 돈 못 내갔으면 이 집에서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어린 제 눈에는 그런 주인 할아버지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았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일이 생겼지 뭐예요. 저희 외할머니 역시 이북 출신이었던 탓에 저희 엄마는 외할머니한테 배운 이북 요리를 할 줄 아셨는데요. 그중 가자미 식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최고였어요. 하루는 엄마가 시장에 들렀다가 가자미를 떨이로 헐값에 사왔는데 크기가 하도 작아서 구워 먹기도 그렇고 조림을 해먹기도 그래서 엄마 주특기인 가자미 식혜를 담갔어요. 얼마 뒤 잘 익은 가자미 식혜를 주인집 할아버지한테도 나눠드렸는데 그 맛을 보시고는 반해서 그 후로도 종종 저희 엄마한테 가자미 식혜 좀 담가달라고 부탁을 하곤 하셨죠. 주인집이기도 하고 하도 연세 많은 노인이 혼자 사시는 게 딱해서 엄마는 싫은 내색 없이 매번 담가드렸어요. 그렇게 2년 가까이 공짜로 해드렸더니 하루는 주인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음식 솜씨라면 식당을 차려도 잘 될 거라면서 식당을 하나 내줄 테니 가자미 식혜를 만들어 팔아보라고요. 처음엔 황당하기만 했던 엄마는 중국산 옷이 대량 수입되면서 만리동 옷공장들이 하나 둘 폐업을 하게 되자 주인 할아버지 말대로 식당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식당은 주인 할아버지가 차려주는 대신 4달 수입 중 일정 금액을 주인 할아버지께 드리는 방식이었죠. 가자미 식혜만 팔아서는 손님을 끌기 힘들 것 같아서 이북식 만두도 함께 만들어 팔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파리만 날리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잔뜩 담가둔 식혜를 이웃과 주인 할아버지한테 무상으로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가자미 식혜를 얻어 먹어본 사람들이 그 맛을 못 잊어 가게 단골이 되었고 이북 출신 분들이
아름아름 전해 들으시곤 저희 엄마 식당을 찾아주게 된 거예요. 개업한 지 반년 만에 엄마 인건비를 빼고도 수익이 남게 되었고 그 후로 꾸준히 매출이 늘기 시작해서 식당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어서는 주방과 홀 서빙 직원들을 5이나 둬야 할 정도로 번창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빠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엄마 가게에 나와 일을 돕기 시작했죠. 그렇게 식당이 자리를 잡아간 덕분에 저는 아무 걱정 없이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고 더는 돈 때문에 남들한테 놀림당하는 일도 없어졌죠. 초등학생이던 제가 대학생이 되는 사이 집주인 할아버지도 많이 늙으셔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부모님과 제가 수시로 주인 할아버지 댁에 드나들며 수발을 들곤 했지만 식당 일 때문에 그마저도 힘들어지자 주인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날 주인 할아버지는 저희 집 식구들을 불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자식처럼 자신을 돌봐줘서 고맙다시며 가게를 엄마한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가게를 차려서 먹고 살게 해주신 것도 고마운데 더는 신세질 수 없어요. 엄마는 한사코 사양했지만 주인 할아버지는 애초에 가게를 차려줄 때부터 그러기로 마음 먹고 시작한 거라시며 사양하지 말고 그냥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곤 엄마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내래, 자네한테 받은 게 많아서 기래. 그 신세 갚는다 생각하고 받으라. 없는 살림에 가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거이 내 눈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어. 돈벌레 같은 집주인한테도 인정을 베푸는 자네 모습을 보면서 말이야. 내래 인생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내래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니까네 입 닫고 그냥 받으라. 그리고는 그동안 매달 가게 수익금 중 일부를 받아왔던 돈을 대학 등록금으로 쓰라며 제게 주셨어요. 다음날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주인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2년 정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식구들은 매달 2번씩 가게 문을 닫는 날마다 요양병원에 찾아가 주인 할아버지를 뵙고 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의 가자미 식혜 맛을 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너무 쇠약해지신 탓에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어서 더는 가자미 식혜를 드실 수 없었어요. 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못내 그게 마음에 걸렸던 엄마는 매년 주인 할아버지의 기일 때마다 납골당에 가자미 식혜를 가지고 가셨어요. 평생 구두쇠로 살았던 주인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당신이 모아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셨는데 그 금액이 무려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도 산동네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독거노인으로 궁색하게 사셨던 건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대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 할아버지께서 주신 돈으로 학자금 걱정 없이 대학 공부를 마친 저는 남은 돈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주인 할아버지께서 힘들게 모은 돈이니 한 푼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유학생활 중에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벌이도 하고 나름 알뜰한 유학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한인 유학생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몇 년 뒤에 학업을 마치고 함께 귀국해 취직을 할 때까지도 늘 함께였어요. 그렇게 입사 2년 차쯤 됐을 때였어요. 남자친구가 이제 둘 다 얼추 자리도 잡았으니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결혼이 급했던 건 아니지만 처음 사귄 남자기도 하고 유학 시절부터 5년이나 연애를 해온 탓에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랑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차라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영어 실력이 좋다는 이유로 남자친구가 해외 지사에 파견 근무를 하러 가게 됐지 뭐예요. 다행히 가까운 동남아 지역이라서 휴가 때 얼굴을 보러 갈 수 있었지만
제가 업무 때문에 바빠지면서 점점 만나러 가는 횟수도 줄고 통화도 뜸해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조바심이 났는지 주말에 갑자기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노이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저희 집 대문 앞이라고 하니까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짓말 말라고 했더니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그러지 뭐예요. 나 몇 시간 뒤에 밤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가야 돼. 너 얼굴 보려고 왕복 10시간을 날아서 온 거란 말이야. 그 말에 반신반의하며 나가봤더니 정말 저희 집 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 연락도 뜸하고 전화통화도 안 돼서 제가 딴 남자를 만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었죠.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래? 내가 5년 사귄 남자를 두고 양다리나 걸치는 사람으로 보여? 그럼 어떡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데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왔겠어. 눈물까지 글썽이는 남자친구를 보니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이 남자가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생각하니 어깨도 으쓱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배웅하러 공항으로 가는 길에 주얼리샵에 들러서 커플링을 샀어요. 그걸 하나씩 나눠 끼고는 남자친구의 파견 근무가 끝나면 바로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2년 뒤 남자친구의 파견 근무가 끝나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양가 어른들을 뵌 적은 없었지만 유학 시절까지 포함해 워낙 오랜 시간 연애를 했던 탓에 전화로는 인사를 몇 번 드렸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저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남자친구한테 시부모님에 대해 몇 가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아빠는 행정직 공무원이시고 엄마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셔. 두 분 다 직업이 그래서 그런가 범생이 스타일을 좋아하시지. 딱 자기 같은 스타일 말이야. 두 분 다 직업상 뇌물은 질색하는 분들이라서 괜히 선물로 환심 사려고 했다간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특히 엄마는 그런 건 딱 질색이거든. 그냥 평소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여드리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자기 어머님은 참교육자시구나. 내가 경험한 선생 중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 어디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법이니까. 아마 자기도 우리 엄마를 만나보면 교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싹 사라질 거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거든. 자신의 부모를 자신있게 존경한다고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저도 내심 시어머니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어서와요 정은 양. 우리 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나 몰라요. 저를 향해 환하게 웃는 남자친구의 엄마를 보니 일순간 몸이 굳어버렸어요. 어린 시절 촌지 때문에 저를 힘들게 했던 바로 그 담임이었거든요. 단번에 알아본 저와는 달리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무수히 많은 아이들 중에서 눈에도 안 들어오는 돈 안 되는 애였으니까요. 제 앞에서 더러운 실체를 감춘 채 세상 둘도 없는 다정한 엄마이자 덕망 있는 교사인 척 쇼를 하고 있었지만 제 눈엔 여전히 돈에 눈이 멀어 학생을 괴롭히는 악덕 교사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식당을 크게 하신다고요? 나도 가자미 식혜 정말 좋아하는데 한번 먹으러 가봐야겠네요. 정은 씨가 언제 한번 데려가 줄래요? 생각 같아선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싶었지만 주먹을 꼭 쥐고 참았어요. 꽤 긴 시간 그 집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는 아무 말도 남지 않았어요. 빨리 자리를 뜨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이 다 빠져서 집 앞까지 왔는데 골목에서 저를 발견한 엄마가 다가와 어른들께 인사를 잘 드렸냐고 묻지 뭐해요. 안간힘을 쓰고 꾹 참고 집까지 왔던 저는 엄마 얼굴을 보자 바로 눈물샘이 터져버렸어요. 영문도 모른 채 다 큰 딸의 울음을 보게 된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말없이 제 등을 쓸어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당장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함께 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쉽게 이별을 결정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엄마는 뭘 망설이냐며 그런 여자를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교감? 교육계가 썩어도 한참 썩었네. 그런 인간이 교감을 하게. 그때 내가 교육청에 고발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잘 들어. 세상 남자 다 죽었다고 해도 난 그놈한테 넌 못 준다. 그 집구석에 시집 가려거든. 이참에 부모 자식 영 끊고 살자. 강경한 엄마의 태도에 아빠도 제게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알아요. 여기서 끝내는 게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날 밤 그동안 남자친구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며 받은 선물을 박스에 담아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려 만나자고 했죠. 그렇게 퇴근 후 만나기로 했는데 막 퇴근을 하려는 그때 엄마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지금 엄마 가게에 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에 바로 가게로 달려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어제와는 완전 다른 얼굴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가게로 들어서는 저를 보자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긴가민가 했는데 네 엄마 얼굴을 보니 확실히 알겠더라. 4학년 3반 유정은 맞지? 여우 같은 게 아주 어제는 날 보고도 아는 척도 안 하더라. 내가 널 몰라볼 줄 알고 이대로 말 않고 내 아들이랑 결혼이라도 하려고 했던 거니? 언감생심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식당에서 돈 좀 벌었다고 구질구질한 네 과거가 없었던 게 된다디? 학급비도 못 내서 찔찔 짜던 게 엄마가 식당을 하니 굶지는 않았겠구나. 네가 무슨 재주로 미국 유학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다만 좋다. 그 노력은 가상히 여겨줄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라. 우리 애한테는 니네 부모가 반대해서 결혼 못하겠다고 하고 이쯤에서 끝내. 안 그랬다가 니네 식당 당장 문 닫게 할 테니까. 그러자 주방 안에서 씩씩거리며 분을 삭히던 엄마가 달려 나왔어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식당을 문 닫게 해. 당신이 무슨 재주로. 촌지나 받아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는. 창피한 줄이나 알아. 너 같은 건 진작에 선생 노릇 못하게 교육청에 찔렀어야 했는데 혹시라도 내 딸이 피해당할까봐 그러지 못한 내가 바보다. 그 더러운 면상에 똥바가지 뿌리기 전에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무식하긴 세상에. 이보세요 정은이 어머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쪽이 교육청에 밀어넣는다고 내가 교사일 그만두게 될 일도 없지만 증거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날 잘라? 근데 나한테는 이 정도 가게 문 닫게 할 힘 정도는 있거든. 우리 바깥 양반이 식약청 공무원이에요. 이딴 가게 하나쯤 문 닫게 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게 문 닫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손가락 빨고 싶지 않으면 납작 엎드려서 내 말대로 해. 그러면 내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까.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르고 권력을 배경 삼아 협박을 해대는 예비시모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던 분노를 담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 저를 앞질러 예비시모한테 다가갔어요. 그건 바로 제 남자친구였죠.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 촌지까지 받아먹는 선생이었냐고. 그래놓곤 사과를 하기는커녕 아빠 직책을 들먹여 협박까지 해? 엄마 진짜 내가 아는 우리 엄마 맞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도 엄마가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 증거가 없다고? 정은이가 증거야. 엄마가 얼마나 파렴치한 교사였는지 증명해줄 증거가 바로 정은이라고. 정은이가 그렇게 치를 떨던 선생이 엄마였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난 창피해서 정은이 못 만났을 거야. 엄마가 내 엄마란 사실이 이렇게 창피할 줄 몰랐으니까. 예, 그땐 사회 분위기가 다들 받는 분위기였어. 그리고 그깟 푼돈 좀 받는 게 그리 큰 죄는 아니잖니? 몇 년 전에 인터넷에 기사도 떴더라. 460만 원 촌지 받은 교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어차피 제가 소송을 걸든 투서를 내든 엄마는 무죄야. 엄마한텐 죄가 없다 이 얘기야.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교사 입으로 촌지벗고도 무죄 받는 걸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도 죄가 없으니 자식 앞에서도 떳떳하단 소린가요? 어느 정신 빠진 판사가 그런 판결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그런다고 하늘이 가려치나 법의 심판만 안 받으면 당신이 지은 죄가 사라지는 건가요? 저처럼 당신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학생들이 있는 이상 당신이 지은 죄는 절대로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마음 편하게 살 생각 말라고요. 진양씨 생각해서 그냥 헤어지고 말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요, 당신한테 상처받은 학생들 찾아서 교육청에 투서 넣을 거예요. 당신이 무죄 판결을 받든 말든 끝까지 당신이 벌인 죄 고발할 거라고요. 동네 슈퍼에서도 목욕탕에서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교사가 아닌 촌지에 미친 파렴치한 교사란 걸 알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소문낼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오래오래 창피함 당하며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세요. 그게 내가 당신한테 내리는 벌이니까요. 아셨어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친 저는 온몸이 바르르 떨렸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끌어안아 주셨죠. 절규에 가까운 제 외침에 남자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게에서 나갔어요.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사귄 남자와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경고한 대로 저는 제 초등학교 동문을 수소문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한 친구들 몇 명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 투서를 했죠. 결론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한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이었어요. 예상했던 바였기에 실망은 안 했어요. 대신 담임이 교감으로 있는 초등학교 게시판에 투서를 올렸고 그 바람에 교직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형들까지 교감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얼마 뒤 예비 시어머니는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자신의 지난 잘못을 반성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여전히 나는 죄가 없는데 재수없게 지독한 학생을 만나 말년의 35년 교직 생활을 망쳤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제 글을 읽은 진실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전처럼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했던 잘못으로 인해 현재의 벌을 받게 된 셈인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꾸라지들 말고 인생의 좋은 인연들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